846년 봄, 완도 청해진. 한 남자가 숨을 거둔다. 그의 손에는 아직 술잔이 들려 있었다. 환영받은 손님을 맞이하던 연애는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다. 동아시아 바다를 지배하던 남자, 왕을 만들고 왕을 두렵게 했던 남자. 그가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의 칼에 쓰러졌다. 그의 이름은 장보고. 당나라도, 일본도, 신라도 그의 힘 없이는 바다를 건널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가진 힘이 너무 컸기에 그는 죽어야만 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옵니다.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가요? 지금 몇 시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이것은 1200년 전 한 남자가 신분의 벽을 깨고 바다의 왕이 되었다가 그 왕좌에서 비극적으로 추락한 이야기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신라가 어떻게 동아시아 최고의 해상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8세기 말, 9세기 초, 신라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삼국을 통일한 강국이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썩어가고 있었다. 진골 귀족들은 왕위를 두고 피를 흘렸다. 100여 년 동안 10명의 왕이 바뀌었다. 그중 몇몇은 반란으로, 몇몇은 암살로 죽었다. 권력을 쥔 소수의 귀족들은 끝없이 땅을 차지했다. 백성들에게서 빼앗고 또 빼앗았다. 가뭄이 왔다. 지진이 왔다. 메뚜기 떼가 하늘을 뒤덮었다. 농사는 망했다. 굶주린 사람들이 길에 쓰러졌다. 어떤 이들은 도적이 되었다. 어떤 이들은 바다를 건넜다. 당나라로, 외국으로, 어디든 살 수 있는 곳으로. 신라의 동해안, 남해안 마을들이 비어갔다. 배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떠났다. 전라남도, 완도, 섬과 바다로 이루어진 이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궁복, 혹은 궁파,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기록은 그의 가문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귀족이 아니었다. 진골도, 육두푼도 아니었다. 그저 바닷가 마을의 평민, 아마도 더 낮은 신분이었을 것이다. 신라는 골품제라는 벽으로 둘러싸인 사회였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졌다. 진골 귀족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다. 왕이 될 수 있었고, 최고 관직에 오를 수 있었고, 거대한 저택에서 수백 명의 노비를 부릴 수 있었다. 육두품은 그 아래였다. 높은 관직은 막혔지만 학문으로 이름을 날릴 수는 있었다. 하지만 평민은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용맹해도 벽을 넘을 수 없었다. 어린 궁복은 활을 쏘았다. 창을 던졌다. 물속을 헤엄쳤다. 바닷가 아이들은 모두 그렇게 자랐다. 하지만 그는 남달랐다. 그의 활은 백발백중이었다. 그의 창은 바람을 갈랐다. 그의 몸은 파도를 가르며 거침없이 나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활보라고 불렀다. 그에게는 친구가 있었다. 정년이라는 이름의 소년. 정년은 궁복보다 어렸지만 무예는 더 뛰어났다. 두 사람은 서로 경쟁했다. 오늘은 내가 이기고 내일은 네가 이긴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아무리 뛰어나도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20살 무렵 두 청년은 결심했다. 여기서는 안 된다. 더 큰 세상으로 가자. 신라를 떠나기로 했다. 당나라로. 그곳에는 기회가 있었다. 신라의 골품제 같은 것은 없었다. 능력만 있다면 출신이 어떻든 군인이 될 수 있었다. 장군이 될 수도 있었다. 810년대 초반, 궁복과 정년은 배에 올랐다. 황해를 건넜다. 중국 서주로 향했다. 당시 서주는 혼란스러웠다. 당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웠다. 중앙정부의 힘은 약해지고 지방의 절도사들이 독자적인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무령군이라는 부대가 있었다. 외국인들을 돈으로 고용해 만든 용병부대였다.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 궁복과 정년은 무령군에 입대했다. 처음에는 그저 병사였다. 수많은 얼굴 중 하나. 하지만 곧 그들은 두각을 나타냈다. 말을 타고 창을 휘두르는 모습은 마치 전설 속 장수 같았다. 적들이 무너졌다. 반란군이 항복했다. 두 신라 청년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819년, 궁복은 30살이 되었다. 그는 군중소장이라는 직위에 올랐다. 10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장교. 신라에 있었다면 그는 여전히 누군가의 머슴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능력이 신분을 만들었다. 당나라에서 군인으로 승승장구하던 궁복.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바로 신라인 노예들이었다. 산둥성 일대, 양자강 하구, 중국 동해안 곳곳에 신라인들이 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자유인으로 무역업을 했다. 신라방이라는 자치구역을 만들어 서로 돕고 살았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시장, 궁복이 그곳을 지나갔다. 사람들이 팔리고 있었다. 노예시장, 그는 멈춰섰다. 그곳에 신라인들이 있었다. 남자도, 여자도, 아이들도. 해적들에게 붙잡혀 끌려온 사람들, 신라의 해안 마을들을 습격해서 잡아온 사람들. 얼굴은 멍들어 있었다. 옷은 찢어져 있었다. 그들은 가축처럼 전시되어 있었다. 궁국은 더 가까이 다가갔다. 한 여자를 보았다. 나이는 20살 정도. 고향은 어디였을까? 부산? 울산? 포항.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희망이 없었다. 미래가 없었다. 그저 누군가에게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남자도 있었다. 어부였을 것이다. 거친 손, 햇볕에 그을린 피부. 아마 고기를 잡다가 해적에게 붙잡혔을 것이다. 그의 등에는 채찍 자국이 있었다. 저항했었던 것일까? 아니면 도망치려 했던 것일까? 아이들도 있었다. 10살도 안 된 아이들,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 혼자 남겨진 아이들. 한 아이가 울고 있었다. 엄마,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엄마는 어디에도 없었다. 아마 다른 곳에 팔렸을 것이다. 아니면 죽었을 것이다. 한 상인이 소리쳤다. 신라 여자, 순하고 일 잘해. 싸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중국인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한 남자가 다가와 여자의 팔을 잡았다. 확인하듯 쥐어봤다. 근육이 있는지, 일을 할 수 있는지.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에, 굴욕에. 이 여자 얼마요? 남자가 물었다. 은 10냥이요. 상인이 답했다. 비싸군. 5냥 주겠소. 말도 안 돼요. 이 여자는 건강하고 젊소. 7냥. 흥정이 이어졌다. 마치 소나 말을 사고 파는 것처럼. 결국 6냥에 합의했다. 돈이 오갔다. 은이 반짝였다. 여자는 파여갔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상품일 뿐이었다. 다음은 남자 차례였다. 신라 남자, 힘 좋고 물질 잘해. 상인이 외쳤다. 바다 일에 최고요. 어부였던 남자. 이제 다른 주인 밑에서 물질을 할 것이다. 자유 없이, 대가 없이. 아이들도 팔렸다. 한 명씩. 아이들은 더 싸오. 키우기 쉽소. 한 아이가 노인에게 팔렸다. 노인은 머슴이 필요했다. 어린 아이라도 상관없었다. 일을 시킬 수 있으면 됐다. 궁복의 주먹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이들은 자신의 동포였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 같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같은 바다를 보며 자란 사람들, 자신과 같은 사람들. 어쩌면 자신의 친척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자신의 고향 사람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짐승처럼 팔리고 있다. 존엄 없이, 권리 없이. 해적들이 마음대로 신라 해안을 약탈하고 있다. 마을을 습격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중국에 팔고 있다. 신라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군대는 수도에서 권력 다툼이나 하고 있다.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치욕이다. 궁복이 중얼거렸다. 이것은 민족의 수치다. 분노가 끓어올랐다. 뜨거운 분노.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다. 무력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단지 한 명의 장교일 뿐이다. 그는 시장을 떠났다. 하지만 그 광경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밤마다 꿈에 나왔다. 팔려가는 사람들, 우는 아이들, 체념한 눈빛들. 잠에서 깨어나면 식은땀이 흘렀다. 그날 밤 궁복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다. 바다를 장악해야 한다. 해적들을 쓸어버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다. 바다를 장악하면 무역도 장악할 수 있다.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다. 당시 당나라는 세계 무역의 중심이었다. 서쪽에서는 페르시아 상인들이, 남쪽에서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상인들이, 동쪽에서는 신라와 외국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비단, 도자기, 향료, 보석,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오갔다. 그리고 그 교역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바닷길이었다. 궁복은 산둥반도의 신라인 공동체를 돌아다녔다. 그곳에는 수천 명의 신라인들이 살고 있었다. 배를 만드는 사람들,
무역을 하는 사람대, 절을 지키는 승려대. 그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무역로에 대해 물었다. 어떤 물건이 어디서 잘 팔리는지, 어느 계절에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해적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지식이 쌓여갔다.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내가 직접 바다를 지배해야겠다.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신라로 돌아가야 한다. 바로 그때였다. 820년대 중반. 무령군이 축소되기 시작했다. 반란들이 진압되고 더 이상 대규모 용병 부대가 필요하지 않았다. 많은 군인들이 해고되었다. 궁국도 군을 떠났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기회로 보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역에 뛰어들 수 있었다. 824년 궁복은 산둥성 문등현 적산촌에 절을 지었다. 법화원이라는 이름의 절. 이것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다. 이것은 신라인들의 거점이었다. 승려 30여 명이 상주했다. 절에는 토지가 있었다. 매년 500석의 쌀을 수확했다. 무역하러 온 신라 상인들이 쉬어가는 곳, 중국에 온 신라 사신들이 머무는 곳, 정보가 모이는 곳. 궁복은 이제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신라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제당 신라인들의 대표.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다. 비전이 있었다. 나는 바다의 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라로 돌아가야 했다. 당나라에서는 아무리 성공해도 외국인일 뿐이었다. 진짜 힘을 얻으려면, 진짜 기지를 만들려면 고향으로 가야 했다. 그곳에 요새를 세워야 했다. 해적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할 강력한 요새를. 828년 초 궁복은 결단을 내렸다. 황해를 건너 신라로 돌아왔다. 10여 년 만에 귀양.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평민이 아니었다. 그는 당나라에서 장군이었던 사람, 중국 갑지의 인맥을 가진 사람, 무역의 흐름을 아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 경주, 신라의 수도. 궁복은 궁궐로 향했다. 흥덕왕을 아련해야 했다. 왕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관문을 지나고 또 관문을 지나고 마침내 그는 왕 앞에 섰다. 폐하, 궁복이 말했다. 신이 당나라에 있을 때 보니 해적들이 우리 신라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있었습니다. 무역선들도 약탈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치욕입니다. 흥덕왕이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청해에 진을 설치하게 해주십시오. 궁복이 답했다. 완도입니다. 그곳은 서남해의 요충지입니다. 거기에 군사기지를 만들면 해적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역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웅성거렸다. 평민 출신이 감히 진을 만들겠다고? 군대를 거느리겠다고?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흥덕왕은 고민했다. 사실 신라 정부는 남해의 해적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었다. 중앙군을 보내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그리고 솔직히 효과도 없었다. 바다에서 싸우는 것은 육지와 달랐다. 흥덕왕이 결단을 내렸다. 좋다. 그대에게 군사 1만 명을 주겠다. 청해진을 설치하라. 해적을 소탕하라. 궁복은 이제 청해진 대사가 되었다. 공식 직위를 얻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완도, 섬들이 점점이 떠있는 바다, 주류가 복잡하게 흐르는 곳, 외부인이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운 천혜의 요새. 궁복은 여기에 청해진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먼저 토성을 쌓았다. 흙을 다지고 돌을 쌓았다. 막루를 세워 사방을 감시할 수 있게 했다. 바닷가에는 목책을 설치했다. 적의 상륙을 막기 위해 선척장을 만들었다. 큰 배들이 정박할 수 있도록 병영을 지었다. 1만 명의 군사가 머물 수 있도록 무기고를 만들었다. 창, 검, 활, 갑옷, 사당을 세웠다.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하지만 1만 명의 군사는 어디서 온 것일까? 왕이 주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궁복이 직접 모은 것이었다. 빈민들이 왔다. 유민들이 왔다. 농사지을 땅이 없는 사람들, 빚에 쫓기는 사람들, 신라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청해진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여기서는 신분을 묻지 않겠다. 궁복이 선언했다. 능력만 있으면 된다. 용감하게 싸우고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먹을 것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기회를 주겠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청해진의 인구가 늘어났다.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하나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농부들이 와서 섬에 밭을 일구었다. 어부들이 와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다. 대장장이들이 와서 무기를 만들었다. 목수들이 와서 배를 만들었다. 특히 배. 궁복은 조선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
빠른 배가 필요했다. 튼튼한 배가 필요했다. 먼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가 필요했다. 신라의 전통적인 조선술에 당나라에서 배운 기술을 더했다. 새로운 형태의 배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훈련, 끊임없는 훈련. 궁복은 당나라 무령군에서 배운 군사훈련법을 적용했다. 육지에서의 전투훈련은 기본이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상 전투훈련이었다. 배 위에서 싸우는 법, 파도가 높을 때 균형을 잡는 법, 적선에 뛰어오르는 법, 불화살을 쏘는 법. 1년이 지났다. 829년, 청해진은 완성되었다. 이제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었다. 해적 소탕. 청해진에 전투함대가 출동했다. 빠른 배들이 바다를 가로질렀다. 해적들의 은신처를 하나하나 찾아냈다. 섬 뒤에 숨어있는 배들, 후미진만에 세운 임시기지들 모두 찾아냈다. 공격은 신속했다. 해적들이 대응할 틈도 없었다. 청해진의 병사들은 훈련된 군인들이었다. 해적들은 그저 오합지졸이었다. 싸움은 일방적이었다. 항복하는 자는 받아들였다. 저항하는 자는 제거했다. 남해안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해적선들이 불탔다. 해적들의 근거지가 파괴되었다. 석 달, 6달, 9개월. 해적들이 사라졌다. 감히 신라 해안에 접근하지 못했다. 1년. 단 1년 만에 해적이 완전히 소탕되었다. 수십 년간 신라를 괴롭혔던 해적들이 사라졌다. 어민들이 안심하고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상선들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되었다. 궁복의 명성이 치솟았다. 청해진 대서 궁복이 해적들을 쓸어버렸다. 소문이 퍼졌다. 하지만 궁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해적을 소탕한 것은 그저 첫 단계였다.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다. 바다를 장악하는 것, 동아시아의 해상무역을 지배하는 것. 궁복은 이제 그 거대한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청해진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사와 산업과 상업이 결합된 복합체였다. 오늘날로 치면 종합무역상사 같은 것. 군대가 있어 안전을 보장했다. 조선소가 있어 배를 만들었다. 창고가 있어 물건을 보관했다. 상인들이 있어 무역을 했다. 궁복은 무역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산둥반도, 그곳에는 이미 그가 세운 적산 법화원이 있었다. 신라인들의 거점, 중국의 남쪽 양자강 하구의 명주, 거기에도 신라 상인들의 공동체가 있었다. 일본의 하카타, 거기에 청해진의 지사를 설치했다. 어느 날 청해진의 선착장, 한 척의 무역선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선장이 화물 목록을 확인했다. 인삼 100근, 금 50냥, 모피 200장, 신라의 특산품들, 중국에서 높은 값을 받을 물건들. 조심해서 가라. 장보고가 말했다. 이제 그는 장보고라고 불렸다. 중국식 이름, 보배를 보호한다는 뜻. 산둥에 도착하면 법화원에 들러라. 그곳에서 쉬고 중국 상품을 실어라. 그리고 일본으로 가라. 알겠습니다, 대사님. 선장이 답했다. 배가 출항했다. 돛이 바람을 받았다. 배는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다. 한 달 후 그 배는 돌아올 것이다. 창고는 중국과 일본의 물건으로 가득할 것이다. 비단, 도자기, 서적, 차, 칼, 진주, 그리고 은, 많은 은. 삼강무역이 시작되었다. 신라에서 배가 출발했다. 청해진에서 중국으로 갔다. 산둥에서 물건을 내리고 중국 상품을 실었다. 일본으로 갔다. 하카타에서 물건을 팔고 일본 상품을 실었다. 다시 신라로 돌아왔다. 한 번의 항해로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배가 돌아올 때마다 청해진의 창고가 채워졌다. 금과 은이 쌓였다. 장보고의 재산이 불어났다. 더 많은 배를 만들었다. 더 많은 무역선이 바다를 오갔다. 청해진은 동아시아 무역의 허브가 되었다. 모든 무역선이 청해진을 거쳐야 했다. 830년대 장보고의 전성기. 그의 무역선은 동아시아 전역을 누겼다. 그의 상인들은 중국의 장안까지, 일본의 나라까지 갔다. 엄청난 부가 청해진으로 흘러들었다. 하지만 장보고는 단순한 상인이 아니었다. 그는 문화사업에도 투자했다. 적산법화원을 계속 지원했다. 승려들에게 토지를 기부했다. 불경을 인쇄해서 나눠주었다. 왜? 신라인들의 정신적 구심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838년 일본의 승려 앤닌이 당나라로 구범여행을 떠났다. 앤닌은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불교를 공부했다. 그가 남긴 일기, 입당구법 순례행기는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한다. 그 일기에 장보고가 자주 등장한다.
앤닌이 산둥에 도착했을 때 그를 도운 것은 적산 버파원의 신라 승려들이었다. 장보고가 세운 절, 앤니는 그곳에서 머물렀다. 신라인들이 그를 환대했다.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길을 안내해 주었다. 앤닌이 다른 도시로 갈 때 신라 상인의 배를 탔다. 장보고의 무역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다. 각지에서 신라인들을 만났다. 모두 장보고와 연결되어 있었다. 앤니는 감탄했다. 신라인들이 중국 전역에 퍼져 있다. 그들은 서로 돕는다. 그들의 중심에 장보고가 있다. 앤니는 장보고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다. 일본으로 돌아간 후 앤니는 히에이산 엔야쿠지에 적산선언을 세웠다. 장보고를 기리기 위해 830년대 후반, 장보고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부와 영향력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정치적 지위도 원했다. 신라 중앙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기회가 왔다. 836년, 흥도광이 죽었다. 후계자 없이 신라 왕실이 혼란에 빠졌다. 원성왕의 후손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다. 두 파벌로 나뉘었다. 한쪽은 김균정을 지지했다. 다른 한쪽은 김재룡을 지지했다. 궁궐 안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말 그대로 피를 흘리는 싸움. 김균정의 지지자들이 김재룡을 옹립하려는 세력과 맞붙었다. 하지만 김균정이 졌다. 전사했다. 김재룡이 왕이 되었다. 희강왕. 김균정의 아들 김우징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도망쳤다. 어디로? 청해진으로. 장보고에게 의지하기 위해 김우징과 함께 김양이라는 귀족도 왔다. 김주원의 후손, 왕위에서 밀려난 집안. 장보고는 그들을 받아들였다. 청해진은 피신처가 되었다. 패배한 왕족들의 은신처. 하지만 장보고는 계산하고 있었다. 이것은 기회다. 나는 왕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838년, 희강왕도 오래가지 못했다. 김명이 반란을 일으켰다. 희강왕을 죽였다. 스스로 왕이 되었다. 민해왕. 신라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왕이 1년에 한 명씩 바뀌었다. 청해진에서 김우징이 장보고를 찾아왔다. 대사님, 김우징이 무릎을 꿇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민해왕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보고가 물었다. 군사를 빌려주십시오. 제가 왕이 된 후 은혜를 갚겠습니다. 어떻게? 김우징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제 아들과 대사님의 딸을 혼인시키겠습니다. 장보고의 눈이 빛났다. 이것이었다. 왕실과의 연결, 외척이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청해진은 중앙정치의 핵심이 될 수 있었다. 좋다. 장보고가 말했다. 내가 그대를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838년 겨울, 청해진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전쟁 준비가 한창이었다. 병사들이 무기를 점검했다. 배들이 출항 준비를 했다. 장보고는 김우징, 김양과 함께 작전을 논의했다. 민해왕의 군대는 강합니다. 김양이 말했다. 경주에 중앙군이 있습니다. 수만 명입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장보고가 답했다. 훈련이 중요하다. 우리 병사들은 청해진에서 단련된 자들이다. 그들은 해적들과 싸워 이겼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5,000명밖에 없습니다. 김우징이 걱정했다. 5,000이면 충분하다. 장보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신속하게 움직이면 된다. 적이 대응하기 전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정년이었다. 장보고의 옛 친구. 함께 당나라에 갔던 그 정년. 하지만 정년은 중국에 남아있었다. 장보고가 신라로 돌아온 후에도 당에서 군인 생활을 계속했다. 군보! 정년이 외쳤다. 여전히 옛 이름으로 불렀다. 오랜만이야. 장보고가 일어나 정년을 껴안았다. 정년, 어쩐 일이야? 당에서 무슨 일이? 정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관직을 잃었어. 빈곤해졌지. 그래서 너를 찾아왔어. 예정을 생각해서 받아줄 수 있겠어? 장보고는 웃었다. 받아줄 수 있겠냐고? 자네가 오기를 기다렸네. 우리는 형제 아닌가? 함께 무령군에서 싸웠던 사이. 자네의 무예는 나보다 뛰어나지 않았나? 자네가 필요해. 연회가 열렸다. 정년을 환영하는 잔치. 술이 돌았다. 옛 이야기가 오갔다. 당나라에서의 추억. 처음 함께 훈련을 받던 날들. 반란군을 진압하던 전투들.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연회 도중 급부가 날아들었다. 민해왕이 희광왕을 죽였습니다.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모두가 장보고를 바라봤다.
장보고가 천천히 일어났다. 정년을 바라봤다. 자네가 아니면 이 난을 평정할 수 없네. 내 군사 5,000명을 맡아주겠나? 정년이 주저했다. 이것은 반란이었다.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것, 만약 실패하면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장보고를 바라봤다. 형제 같은 친구, 함께 꿈을 꾸던 친구. 옛사람이 말하길 의로움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라 했네. 정년이 말했다. 나는 비록 평범하고 미천하지만 자네의 명을 따르겠네. 838년 3월 청해진의 함대가 출항했다. 5,000명의 병사, 수십 척의 전투함. 정년이 선봉장이었다. 김우징과 김양도 함께했다. 목표는 경주, 민해왕을 제거하고 김우징을 왕으로 만드는 것. 청해진의 군대는 먼저 무주를 공격했다. 지금의 광주, 전라도의 거점. 여기를 장악해야 보급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급습이었다. 수비군은 허를 찔렸다. 훈련된 청해진 병사들 앞에서 무너졌다. 무주가 함락되었다. 다음은 남원이었다. 무주와 경주 사이의 요충지, 여기를 점령하면 경주로 가는 길이 열렸다. 청해진 군대가 남원으로 진군했다. 이번에는 저항이 있었다. 민해왕이 급히 군대를 보냈다. 전투가 벌어졌다. 검이 부딪혔다. 창이 날아갔다. 화살이 하늘을 뒤덮었다. 정년이 선두에서 싸웠다. 그의 창술은 여전했다. 적장을 찔렀다. 적군이 무너졌다. 남원도 함락되었다. 하지만 청해진 군대도 피곤했다. 계속된 전투로 병사들이 지쳤다. 장보고는 결단을 내렸다. 일단 청해진으로 돌아간다. 재정비한 후 다시 출격한다. 군대가 철수했다. 몇 달의 휴식. 그 사이 민해왕은 대규모 군대를 모았다. 10만 명. 장군들을 임명했다. 이찬, 김은, 대은, 대하찬, 율린, 억훈, 신라 최고의 장군들. 청해진의 반란군을 진압하라. 838년 12월 장보고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정면승부였다. 청해진 5,000명 대 민해왕군 10만 명. 숫자로는 압도적으로 불리했다. 하지만 장보고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달벌, 지금의 대구, 넓은 평야. 10만 대군이 집결했다. 민해왕은 확신했다. 숫자로 압도하면 된다. 청해진 따위는 쉽게 짓밟을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장보고를 몰랐다.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몰랐다. 정년이 삼봉대를 이끌었다. 1,000명, 10만을 상대로 1,000명. 미친 짓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년은 알고 있었다. 숫자가 많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10만 명을 제대로 지휘하기는 어렵다. 혼란에 빠지면 오히려 약점이 된다. 정년의 부대가 민해왕군의 중앙을 찔렀다. 집중 공격. 한 점을 뚫는다. 화살이 빗발쳤다. 방패가 부딪혔다. 정년은 선두에서 싸웠다. 그의 창이 적장의 갑옷을 뚫었다. 적장이 말에서 떨어졌다. 병사들의 사기가 높아졌다. 민해왕군이 반응했다. 사방에서 병력이 몰려왔다. 10만 명의 거대한 물결. 하지만 그것이 함정이었다. 정년은 정확히 이것을 노렸다. 적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것. 그러면 다른 곳이 약해진다. 정년의 부대가 후퇴하기 시작했다. 계획된 후퇴, 질서정연하게. 민해왕군의 장수들은 승리를 확신했다. 적이 도망간다. 추격하라. 명령이 떨어졌다. 수만 명이 달려갔다. 대오를 무시하고 공을 세우려는 욕심에 대형이 흐트러졌다. 조직적인 군대가 오합지졸로 변했다. 각자가 따로 움직였다. 지휘관들의 명령이 전달되지 않았다. 혼란의 씨앗이 뿌려졌다. 바로 그때 장보고의 주력 부대가 측면을 쳤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숲 뒤에 숨어 있었다. 신호가 올랐다. 깃발이 휘날렸다. 3,000명이 일제히 돌격했다. 민해왕군의 측면이 무너졌다. 준비되지 않았다. 갑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다. 무기도 손에 쥐지 못했다. 순식간에 100명, 200명이 쓰러졌다. 비명이 들렸다. 적이다! 적의 기습이다! 혼란이 번졌다. 민해왕군의 지휘부가 당황했다. 어디서 온 것인가? 청해진군은 앞에 있어야 하는데 보고가 엇갈렸다. 적이 좌에 있습니다. 아니, 우에 있습니다. 후방입니다. 사실 청해진군은 작은 부대로 나뉘어 곳곳에서 공격하고 있었다. 500명씩, 1,000명씩 동시다발적으로 적의 허를 찌르고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 공격했다. 유격전술, 10만 명의 민해왕군. 하지만 10만 명을 하나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했다. 명령이 전달되는 데 시간이 걸렸다. 한쪽이 움직이면 다른 쪽이 정체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방해했다. 청해진 병사들은 정확히 움직였다. 작은 부대로 나뉘어 각자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다. 지휘관을 찾아 제거했다. 깃발을 쓰러뜨렸다. 보급대를 파괴했다. 민해 왕군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해가 지고 밤이었다. 어둠 속에서 전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민해 왕군의 병사들은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공포가 퍼졌다. 병사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전장을 본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다. 10만 대군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죽거나 도망치거나 항복했다. 청해진 군은 여전히 전열을 유지하고 있었다. 달벌대전의 승리, 민해 왕은 공포에 질렸다. 도망쳤다. 별궁으로. 하지만 청해진 군이 추격했다. 민해 왕의 측근들조차 그를 도렸다. 결국 민해 왕은 자신의 병사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혼란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 839년 초 김우증이 경주에 입성했다. 백성들이 환호했다. 아니, 환호해야 했다. 권력이 바뀌었다.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 신무왕, 신라의 45번째 왕. 신무왕은 즉시 장보고에게 포상을 내렸다. 감히군사라는 칭호, 시급 2,000호. 엄청난 포상이었다. 신무왕도 기억했다. 자신의 약속을. 대선님께서 저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제 아들이 장성하면 영예와 혼인시키겠습니다. 장보고는 만족했다. 이제 자신은 왕실의 외척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경주의 귀족들은 달랐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소문이 퍼졌다. 장보고의 딸이 왕비가 된다고? 불가능한 일이었다. 골풍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었다. 진골 귀족들이 모였다. 비밀 회의를 열었다. 한 귀족이 말했다. 김제공, 상대 등을 지낸 최고 원로 중 하나. 장보고가 너무 강해졌어. 그는 이미 남해를 지배하고 있어. 무역을 장악하고 있어. 군대를 가지고 있어. 이제 왕실과 혼인까지 한다면 우리를 위협할 것이오. 막아야 합니다. 다른 귀족이 말했다. 어떻게든 저 혼인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무왕은 확고했다.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장보고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청해진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는 나의 은인이다. 귀족들은 할 말이 없었다. 일단은 장보고는 청해진으로 돌아갔다. 귀족들의 불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없다고 생각했다. 신무왕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는 신에 있는 사람이다. 청해진에서 장보고는 축제를 열었다.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 병사들이 기뻐했다. 무역은 계속 번창했다. 하지만 839년 7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신무왕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즉위 6개월 만에. 갑작스러운 죽음. 기록은 종기라고 했다. 하지만 의문이 많았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신무왕의 아들이 왕위를 이었다. 문성왕, 15살의 어린 왕. 문성왕도 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했다. 장보고 대사의 딸을 둘째 왕비로 맞이하겠다. 어린 왕의 선언. 귀족들이 들끓었다. 안 됩니다. 신하들이 왕 앞에 엎드렸다. 김제공이 나섰다. 장보고는 천민 출신입니다. 그의 딸을 왕비로 맞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왕들의 법도를 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왕의 약속이다. 문성왕이 말했다. 약속은 신중히 했어야 했습니다. 김제공이 주장했다. 장보고는 이미 너무 강합니다. 만약 왕실과 혼인까지 한다면 그의 권력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나라가 위험해집니다. 연일 간언이 이어졌다. 하루도 빠짐없이 귀족들이 왕을 압박했다. 어린 문성왕은 흔들렸다. 장보고에 대한 의리와 귀족들의 압력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밤마다 고민했다. 청해진에서 장보고는 기다렸다. 혼인 날짜가 정해지기를. 하지만 소식이 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다. 장보고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마침내 사신이 왔다. 경주에서. 하지만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대선님, 왕께서는 혼인을 보류하기로 하셨습니다. 보류. 거절도 아니고 보류. 무기한 연기. 장보고의 얼굴이 굳었다. 보류라니. 약속은 어디 갔는가? 사신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장보고는 사신을 돌려보냈다. 혼자 남았다. 분노가 끓어올랐다. 나를 이용만 하고 버렸다. 장보고가 중얼거렸다. 왕이 필요할 때는 나를 찾더니 이제는 필요 없으니 약속을 어긴다.
배신감, 모욕감. 장보고는 결정을 내렸다. 경주로 가지 않기로. 더 이상 그들에게 고개 숙이지 않기로. 청해진에 머물렀다. 무역은 계속했다. 하지만 신라 조정과의 관계는 냉각되었다. 840년 문성왕은 장보고에게 또 다른 칭호를 내렸다. 진해 장군. 장보고의 해군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하지만 이것은 달래기였다. 혼인 대신 준 칭호. 장보고는 받아들였지만 마음속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청해진. 장보고는 혼자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달빛이 바다를 비쳤다. 아버지, 작은 목소리. 장보고의 딸이었다. 16살. 무슨 생각을 하세요? 장보고는 딸을 보았다. 자신을 닮았다. 눈빛이 강했다.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는 요즘 자꾸 혼자 바다를 보세요. 딸이 다가왔다. 경주 이야기 때문이죠? 장보고는 대답하지 않았다. 딸이 계속 말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왕비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 청해진이 좋아요. 바다가 좋아요. 하지만 장보고가 말했다. 그것은 네 권리였다. 약속이었다. 약속은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신분이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딸이 웃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능력이 중요하다고.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장보고는 딸을 껴안았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더 큰 세상을 보여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딸이 말했다. 아버지는 이미 가장 큰 세상을 보여주셨어요. 바다를, 자유를, 꿈을. 그 순간 장보고는 깨달았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워왔는지. 왕실과의 혼인, 그것은 수단이었다. 진짜 목표는 다른 것이었다.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 바다처럼 자유로운 세상. 무역은 계속 번창했다. 장보고의 배들이 동아시아를 누볐다. 돈은 계속 흘러들었다. 장보고의 창고는 금으로 가득 찼다. 경주에서는 장보고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 그가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귀족들이 걱정했다. 그는 군대를 가지고 있다. 배를 가지고 있다. 돈을 가지고 있다. 만약 그가 마음먹으면 경주를 공격할 수 있다. 김제공이 말했다. 그를 제거해야 하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어떻게? 누군가 물었다. 청해진은 요새요. 군대로는 함락시킬 수 없어. 군대가 필요 없어. 김제공이 말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하오. 그를 믿는 사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 841년 혹은 846년. 역사 기록이 혼란스럽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라 사건 자체다. 봄이었다. 청해진의 한 남자가 찾아왔다. 염장, 무주 지역 출신. 과거 달벌대전에서 장보고와 함께 싸웠던 사람. 청해진의 선봉장 중 하나였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그는 경주로 갔다. 신라 조정에서 벼슬을 받았다. 무주 별가, 무주의 차관직. 염장이 청해진에 나타났다. 상처투성이의 모습. 옷은 찢어져 있고 얼굴에는 피멍이 들어있었다. 대사님, 염장이 무릎을 꿇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염장? 장보고가 놀랐다. 무슨 일인가? 자네는 경주에서 벼슬하고 있지 않았나? 왕과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염장이 말했다. 제가 잘못을 따지다가 미움을 샀습니다. 목숨이 위태로 도망쳐 왔습니다. 옛날처럼 대사님 휘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장보고는 망설이지 않았다. 오래된 부하가 돌아오다니 반갑네. 용맹한 장군을 얻는 것은 우리 청해진의 날개를 다는 것과 같이. 염장을 일으켜 세웠다. 포옹했다. 환영하네. 연회가 열렸다. 염장을 환영하는 잔치. 장보고는 기뻐했다. 술을 마셨다.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달벌대전의 추억. 자네가 없었다면 그 전투는 이길 수 없었지. 웃음이 터졌다. 술이 돌고 돌았다. 장보고는 취해갔다. 얼굴이 붉어졌다. 말이 느려졌다. 연회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장보고는 행복해 보였다. 오랜만에 마음을 놓은 듯했다. 염장이 일어났다. 대사님, 부드럽게 말했다. 한 잔 더 드시겠습니까? 장보고의 잔에 술을 따랐다. 장보고가 받아 마셨다. 고맙네. 웃으며 말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염장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장보고의 허리에 찬 칼, 순식간에 빼냈다. 휘둘렀다. 칼날이 번쩍했다. 장보고의 목을. 소리도 없었다. 너무 빨랐다. 장보고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쓰러졌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술이 흘렀다.
피도 흘렀다. 바닥에 섞였다. 붉은 웅덩이.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멈췄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청해진의 대사. 바다의 왕. 동아시아 무역을 지배하던 남자. 왕을 만들었던 남자. 그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피 속에. 염정이 칼을 들어 올렸다. 듣거라! 외쳤다. 장보고는 역적이었다. 반란을 꾀하려 했다. 나는 왕명을 받들어 그를 처단했다. 병사들이 술렁거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지도자를 잃었다. 혼란스러웠다. 염장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주요 장교들을 불렀다. 설득했다. 협박했다. 왕명이다. 거역하면 모두 역적이 된다. 몇몇은 받아들였다. 몇몇은 저항했다. 저항한 자들은 제거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청해진의 지휘체계가 바뀌었다. 다음날 아침 소식이 경주로 날아갔다. 장보고가 제거되었습니다. 문성왕은 안도했다. 귀족들은 환호했다. 드디어 그 위협이 사라졌다. 염장은 포상을 받았다. 아찬이라는 귀족관든. 하지만 청해진은 끝나지 않았다. 장보고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부장 이창진이 있었다. 그들은 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항했다. 청해진 안에서 내전이 벌어졌다. 염장이 승리했다. 장보고의 아들과 이창진은 도망쳤다. 어떤 이는 중국으로, 어떤 이는 일본으로. 청해진은 염장의 손에 넘어갔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무역은 줄어들었다. 상인들이 청해진을 불신했다. 장보고가 없는 청해진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851년 2월 신라 조정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청해진을 폐쇄한다. 문성왕의 명령. 청해진의 주민들을 벽골군으로 이주시켜라. 벽골군. 지금의 전북 김제, 내륙 깊숙한 곳,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 강제 이주가 시작되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 배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바다를 버리고 내륙으로 끌려갔다. 어떤 이는 울었다. 우리는 바다 사람이다. 바다 없이 어떻게 사는가. 하지만 선택권은 없었다. 청해진의 선벽이 허물어졌다. 건물들이 불탔다. 선착장이 파괴되었다. 일부러 흔적을 지웠다. 다시는 이런 세력이 생기지 않도록 신라 조정의 의도였다. 청해진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해상권도 신라인의 손에서 떠났다. 장보고 없는 바다. 누가 지배할 것인가? 중국 상인들이 들어왔다. 아랍 상인들이 세력을 확장했다. 한 세기 후 송나라가 해상무역을 장악했다. 신라는 쇠퇴의 길을 걸었다. 장보고가 사라지고 10년 후 850년대 중반부터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견훤이 후백제를 세웠다.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웠다. 신라는 삼국으로 다시 쪼개졌다. 후삼국 시대. 아이러니하게도 신라를 무너뜨린 세력들은 모두 해상 세력이었다. 견훤은 전라도 지역의 호족이었다. 바다와 가까운 곳. 왕건은 개성의 상인 집안 출신이었다. 중국과 무역하던 집안. 장보고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었다. 918년 왕건이 고려를 세웠다. 후삼국을 통일했다. 왕건은 장보고를 기억했다. 장보고의 업적을 알았다. 고려 조정은 장보고를 재평가했다. 그는 무역왕이었다. 해상 강국의 선구자였다. 삼국사기가 편찬될 때 장보고는 열전에 포함되었다.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를 생각했다. 사론이 그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평가였다. 충신인가? 야심가인가? 조선시대가 되자 평가가 바뀌었다. 동국사력과 동국통감은 장보고를 충신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그는 반란을 진압하고 해적을 소탕한 충신이다. 실학자 안정복은 동사강목에서 이렇게 썼다.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신무왕이 약속을 어겼으니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공신을 함부로 죽인 것은 잘못이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미국의 에드윈 라이샤워 교수는 장보고를 해양상업제국의 무역왕이라고 불렀다. 한국의 김상기 교수는 해상왕국의 건설자라고 평가했다. 완도에 가면 청해진 유적이 있다. 복원된 성벽, 장보고 동상, 기념관.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일본 히에이산의 엔야쿠지에도 장보고의 흔적이 있다. 엔닌이 세운 적산선언, 장보고 기념비. 1000년이 넘도록 그곳에 서 있다. 중국 산둥성에도 적산법화원 터가 남아있다. 세 나라에 걸쳐있는 장보고의 유산. 그는 한 나라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동아시아 전체를 무대로 활동한 국제인이었다. 1200년 전의 세계인. 하지만 그런 그를 신라 사회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역사의 교훈, 인재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 신분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가, 다름을 인정하는가, 혁신을 받아들이는가. 신라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멸망이었다. 846년 봄, 완도 청해진. 한 남자가 술잔을 들었다. 마지막 술잔. 그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임을. 옆에 앉은 사람을 믿었다. 옛 전우를. 하지만 그 믿음이 그를 죽였다. 칼이 번쩍였다. 피가 흘렀다. 바다의 왕이 쓰러졌다. 하지만 그의 꿈은 쓰러지지 않았다. 1000년을 넘어 2000년을 넘어 그 꿈은 계속된다.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는 꿈,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의 꿈. 장보고는 죽었다. 하지만 장보고의 정신은 살아있다. 바다를 보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바다는 기회다. 바다는 자유다. 바다는 미래다. 1200년 전 한 평민이 바다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 왕좌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 닫혀있던 세상보다 열린 세상이 더 크다는 것. 두려움으로 미래를 막으면 미래가 사라진다는 것. 장보고, 궁보, 활을 잘 쏘던 소년, 당나라의 장군, 청해진의 대사, 동아시아의 무역왕, 바다의 지배자, 왕을 만든 자, 궁정이 두려워한 남자.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역사 속에 영원히 남았다. 오늘 우리가 국제 무역을 할 수 있는 것,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 출신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의 시작에 장보고가 있다. 1200년 전 바다를 보며 꿈꾸었던 한 남자. 그는 죽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살아있다. 우리 안에, 바다를 보는 모든 이 안에, 더 큰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 안에. 장보고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계속된다. 우리를 통해. 바다의 왕, 장보고. 그를 기억하라. 그의 용기를, 그의 비전을, 그의 비극을,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을. 너희는 미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